오늘 강의하게 될 이 부분은 약간 수단 내지 방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어떤 주제 또는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 도구의 의미예요. 앞선 강의가 뭐 야채 요리, 해물 요리, 고기 요리, 어떤 그런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지금은 칼을 쓰는 방법, 뭘 끓이는 볶는 방법. 그래서 야채를 끓이든 해물을 끓이든 뭐 고기를 끓이든 어떤 주제를 넣든 끓이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공유돼 드린 들어가며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5가지 제도를 살펴볼 거거든요. 주민 발의 제도, 투표, 감사, 소송, 소환. 애초에 강의에 대한 전체 주제를 어떤 주제를 듣고 싶은지 미리 들었을 때 입법 활동, 어떤 제도나 그런 걸 새로 도입하려면 결국 국회를 통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대한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법원을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게 딱히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국회의원을 접촉해서 의원 입법,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돼서 한 20명이 모여서 대표 발의자를 정하고 일정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 정부 입법 방법도 있지만 정부 입법 방법은 어렵고 그래서 개별 의원실을 접촉해서 의원 입법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방식이 아니면 어떤 특정 법률안을 만들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의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강의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회 입법이 아니라 지방자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 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뤄보는 게 좋겠다. 그걸 통해서 입법이란 걸 통해서 어떤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오늘 논의될 주민자치제도를 통한 부분은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 과정에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변화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시도들, 또 다른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 입법에 대한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먼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거는 주민투표제도인데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진 거는 10년이 걸렸어요. 그 10년 동안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실제 제도로 시행된 거는 주민발의제도와 주민감사제도가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제도는 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 실행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행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실제로 2005년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실효성이 확보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따 살펴볼 때 왜 실효성 확보가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입된 게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쉽게로 흔히 말하는 재투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을 뽑아 놓는 그 절차만 잘하면 되겠지, 좋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거야. 근데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시해보자.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자. 또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투표에 붙여보자. 그런 제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안 되면 소환하자.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자. 그리고 새로 투표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끌어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듣고 지적하고 감사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현실 행정에 적용하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5가지 제도 중에 주민소송제도는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자체가 소송이라서 일반 행정소송하고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이고요. 다만 일반 행정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행정소송은 원고적격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 이 건에 대해서 불만이야. 또는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나 소송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 원고로서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행정처분의 법률상 이해관계자, 법적으로 보호되는 해당 특정 법률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또는 미래 세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못해서 배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적격을 법원에서 판단하거든요. 사실상 해당 법률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에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고, 따라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판사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데,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단체나 변호사들이 그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계속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주민소송은 그 원고 적격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주민감사제도에 할 때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감사제도에 하시면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주민 숫자가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숫자가 필요한데 그 만만치 않은 숫자 중에 한 분이라도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주민소송제도는 이 법적 절차고요. 나머지들은 정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법은 옳고 그름을 따져요. 법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넘었는지 그 기준을 지켰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제 기준의 설명이면 선호의 문제예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각 지지자들 측면에서는 반대 쪽을 이해할 수가 없긴 한데 약간 선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이해관계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전쟁을 통해서 하기도 하죠. 완전 쓸어 엎어버리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도 있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 그래서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복제시켜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4개의 제도는 정치적인 제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그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주장에 동조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일정 숫자의 정족 숫자, 주민 숫자를 얻지 못하면 뚜껑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게 정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과는 남습니다.
그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오히려 그 결과가 좌절됨으로써 힘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좌절된 감정이 다음번 사업에 좀 더 강한 구심력을 만들어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적인 제도라고 얘기하면 행정쟁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행정쟁송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를 합쳐서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절차다라는 의미인데요.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완전히 좀 다른 제도예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다투는 절차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만 다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만 다투는 게 아니라 이게 적당한 조치인지 적당하지 않은 조치인지에 대한 문제도 다룹니다. 이걸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합당한지 여부도 다룬다라는 의미고요. 행정소송은 행정부 내부가 아니라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부, 법원에서 관리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법원이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관여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삼권분립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돼 있고 다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수는 없고 합법인지 적법인지 불법인지 그 부분만 따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표현이 좀 어렵죠. 어쨌든 행정심판은 좀 여지가 많아요. 나름 적절하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반면에 법원은 좀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빡빡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각 제도를 보시면 주민발의제도하고 주민감사제도는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는 또 둘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발의제도, 주민감사제도는 이거를 해보자라고 할 때 주민이 일정 숫자가 모여서 서명을 해야 되고 그 서명한 숫자가 일정 숫자를 법에 정한 또는 조례가 정한 일정 숫자를 득하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이제 주민발의제도는 지방자치의회의 역할이 넘어가고 주민감사제도는 이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활동을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이거를 투표해보자 또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자 이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선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소환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해요. 그래서 일정 숫자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의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되면 그걸 따라야 되는 흔히 말해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투표를 통해서 정한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또는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는 의원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어떤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는 별도의 법을 따로 만들어서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투표운동이 또는 소환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공유된 걸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징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싸워주세요. 그리고 좀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좀 다퉈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활동가들이 가서 결합도 하고 법적인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된 이 주제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게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만 주시면 우리가 해볼게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특성. 그래서 만약 원하는 결과가 얻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성과가 남을 수도 있다. 그 성과가 추후에 다른 활동들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일회성의 사업에 눈앞의 결과를 얻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이 과정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사람을 키워나가고 조직을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에다 관심을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제도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를 알아야지 그 지역의 이슈가 뭔지, 따라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투표에 붙여보자,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 그런 부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 제도하고 활용과 밀접 관련이 있고요.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게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 준비 시 주의할 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까먹으실 수 있을까 봐 좀 앞으로 빼놨어요. 주민감사 청구는 2년이 지나면 못해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감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정과 관련된 것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감사는 좀 폭이 넓다면 주민소송은 그 중에서 재정, 돈에 관련된 문제에 한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밑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요 부분인데, 그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서명 활동할 때 개인 인적사항을 적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다루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 문제화 될 수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어요. 얘네들 주민참여제도 활용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어갈 수도 있다. 라든지 이 친구들이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일반 개인들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뜻 서명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10년 전, 5년 전이 달라요.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생기는 걸 살펴보면 온도차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 이걸 철회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살펴보면 더 잘 보이는데,
철회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무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된 방해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결과보다 과정에 방점을 찍고,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 연결고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몇몇 활동가나 단체의 참여만으로 이끌어낼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또는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생활과 동떨어진 주제보다 주민 참여 호응을 얻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안 중심으로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접촉하지만 자녀들의 학습권 또는 이제 급식과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로 많이 접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 결국엔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각종 방식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제도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뭐 시위와 청원, 또 성명서,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주민들을 또 서명 활동을 하기 전에 여론 환기를 해서 뭐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 조직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시정 감시나 의정 감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해당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들과 또 우호적인 관계, 또 해당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지방 의회 의원들도 자기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하면 다음번 선거에 중요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떤 현안 해결할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주민을 조직하고 그걸 접촉하는 게 목표인지, 물론 두 개가 한쪽에 완전히 한쪽만 중요성이 띄는 사안은 없을 것인데, 해당 사안들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 방점을 둘 것인지 계획 준비 단계에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일정들을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제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각 제도의 내용은 보통은 의 및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를 좀 정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그 사례를 보시면 주의할 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사례를 좀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의 개선 방향 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때 주안점, 그래서 평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각 절차는 절차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어떤 대표자가 나서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뭘 해보자라고 나서시겠죠. 그래서 대표자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저지하는 입장에선 그 대표자 신고를 수리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이유를 들든지 뭔가를 들어서 대표자를 거부해 버려요. 그러면 첫 단추가 안 깨지기 때문에 그 뒷단추들이 안 깨져요. 그 후속 절차들이. 그래서 대표자 신고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해라 라는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 자격을 획득해서 시작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걸 살펴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취지를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못 정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민 투표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고르기, 이렇게 돼 있고, 사지선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또 예비적으로 이거를 원하신다면 또는 찬성하신다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비적 투표 방식은
금지돼 있어요. 그런 거를 정리를 못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아마 법률가들이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주민 서명을 얻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이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는 서명을 강요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게 그런 주제인지 모르고 덜렁 찬성 서명했는데요. 저 서명 철회할래요. 이러면 철회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개인정보 보호, 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 때문에 이 서명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을 다 받고 이걸 접수를 해요. 서명 활동을 완료돼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서명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그 이의가 합당하면 서명에서 뺍니다. 빠지게 되면 실제로 요구되는 주민 숫자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부족할 경우에 그걸 채우는 추가 서명을 받는 기간을 또 허용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정족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뚜껑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주민들의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각 제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주민 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 조례 제정, 개정, 폐정, 청구권을 주민 발의 제도라고 한다. 결국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첫 번째 헌법,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자들, 우리가 직접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그 법에서 위임받은, 법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위임받은 사항에들 할 수 있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건설교통부 장관령 하는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이라고 표현할 때 그 법 앞에 있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뒤에 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령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법과 행정명령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일상적인 법률 생활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만드는 입법 활동이에요. 따라서 전국적이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다만 조례는 법을 위반할 수는 또 없어요. 법에서 아까 대통령령 그런 것들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률 유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례는 위임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법원에서도 좀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위임을 받을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법하고 충돌되는 걸 마음대로 만들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세 이상의 주민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인구 50만 대도시,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그 다음에 이게 좀 다릅니다. 시도와 시도는 이제 광역시나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고 이 자치시에서 경우에도 인구가 많은 경우, 인구가 작은 경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숫자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조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그 숫자 이상의 사람의 연서는 연달아 이루어진 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다 여러 명이 서명하잖아요. 그 의미가 연서입니다. 서명이 연달아 있다. 연결된 서명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조례를 만들어라 또는 있는 조례를 바꿔라 아니면 아예 없애라 라는 걸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할 수도 있고요. 재외동포들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조건 하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요러요러한 거 안 된대요. 첫 번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조례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런 각부령의 하위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위 규범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에 관한 사항, 요런 것들에 관한 사항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밑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위임은 법률에서 맡겨야 된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돼 있어요. 이건 꼭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 게 있느냐? 헌법 37조 때문이에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뭐 기타 등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뭘로 제한해? 법률로. 왜 법률이어야 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니까. 별로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법률로 만들어들고, 따라서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 이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또 벌칙, 불이익 부과거든요. 그때는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자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법률이 관여하는 건 결국 국가단체, 국회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통해서 요거 부분은 너희가 좀 해봐. 지방 각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줬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조례는 광역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이제 좀 관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데 부천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연식이 되시는 분들만 기억할 수 있어요. 죄선 1970년대 이전에 있으셨던 분들. 요즘 담배 자판기 없죠? 못 봤죠?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이 돈 내고 자판기를 뽑았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처럼 신분증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커피 자판기하고 똑같아요. 돈 넣으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사업자들이 막 설치했거든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금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사업자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금지시키면 안 된다. 우리 사업자단체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그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이때 조례 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아까 권리에 제한 의무의 부과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는 반드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 속하다.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까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령을 만들 때 각부령들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법률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만들어봐, 이거는 총리가 좀 만들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까지는 너희가 정해봐. 이러듯이 뭐 알아서 대충 해봐.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포괄 위임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례의 위임은 포괄돼도 괜찮다라는 지방의 자치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조례 개정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의회에서 꼭 그걸 통과시킬 필요는 없어요. 회의에 그 조례안을 회의에 붙인다. 라는 의미지 그거를 바로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한 숫자, 적지 않은 숫자의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자 또는 조례를 변경하자, 조례를 없애버리자 라고 정치적 어떤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선거에 나와야 되는 의원들이 그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결시킨다. 다음 선거에 떨어지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의미는 있어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체장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지방의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통과시켰어요. 근데 단체장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 제2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죠. 좀 더 높은 정족수로. 그래서 다시 통과시키면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그렇게 제2 요구를 해서 통과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령에 위반된다. 아까 조례는 법령에 위반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이게 싫으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구조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버렸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야 이거 법령이 위반되는 것 같은데 이 법령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까다롭거든요. 다퉈봐야 돼요. 그럼 우선 대법원에 서로 확 제기해버려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각부 장관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절차는 다른 제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조례안 작성.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할 거예요. 취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 대표자. 누가 이거 나서는지.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이거 연락해야 되는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확정해서 해야 되고 주요 골자.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청구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련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장은 대표자가 미성년자가 아닌지 성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런 취지로 공표. 누가 대표자가 돼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자 또는 개정하자고 신청했어. 그 주민들도 서명 활동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자 증명을 교부를 안 해버려요. 나머지 절차 진행하지 못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가 혼자 서명을 받으면 이 기간 내에 서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임인, 내 역할을 좀 같이 맡아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임은 임무를 맡았다. 위임인의 반대말이니까 임무를 맡은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서명받기 어려우니까요. 서명받은 사람을 위임받을 수 있고 이걸 수임이라 부르고요.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됩니다. 대신에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면 위임 신고증을 또 발부해요. 그럼 그걸 딱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임 받았어요. 이렇게 서명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 받으셔야 돼요. 자, 서명 기간이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 자치단체장이 접수를 맡으면 공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공표 시점부터 광역은 6개월, 기초는 3개월. 빠듯해요.
그러다 보면 서명을 위조하고픈 그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서명이 좀 빠졌다? 기재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빼고 기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실수로. 그럼 막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체류지, 구체적인 것까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서명, 연월일, 서명 날인.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됐어요. 우리가 IT 강국이라서. 그다음에 읍면동, 시군 자치구는 읍면동, 시도의 경우는 시군구별로 다시 읍면동. 왜 이렇게 작성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의 절차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 서명이 아닌데 서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름 보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읍면동별로 작성하도록 해서 찾기 쉽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문제예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절할 때 이 선거기간 잘 파악하시고 요 기간 계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한참 열이 끓었다가 중간에 냉각기를 탁 가져야 돼요. 그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서명철회. 이건 청구인 명부를 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시는 거예요. 취소의 이유? 변심? 가능해요. 우리 물건 사고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안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고 철회 신청을 받으면 바로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시죠.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직접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취소하시면 되고요. 청구인 명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까 6개월, 3개월 안에 숫자를 채웠어요. 그러면 10일 내에 또는 5일 내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치단체 장이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공표를 합니다. 이의 신청해라, 열람해라, 맞죠. 그다음에 열람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의 신청했던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의가 정당한지 아닌지, 아까 철회는 단순 변심으로 철회 가능한데 이 이의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서명 안 했는데요. 또는 요거 중에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요거는 정당한 서명이 아니에요. 아까 서명할 땐 뭐뭐뭐뭐 이렇게 내용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거기 안 됐어요. 또는 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 주제나 취지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의가 이의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이의를 하게 되면 인정되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모자라게 안 모자라면 좋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서명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의를 통해서 빠져나갈 숫자를 계산해서 근데 빠져나가서 숫자가 모자랄 때는 광역에게는 5일, 기초에는 3일 이내 보정 추가 서명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조례 제정 폐지는 의회에 부의해. 그래서 의회는 이걸 다뤄야 돼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됐는데 자치단체장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그때는 좀 더 정족수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통과됐는데 법령에 위반했어 라고 사유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대부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평가를 보면요. 보육, 학교급식, 도시계획, 판공비, 공개조례 등이 의회를 통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청구 요건이 엄격하고 청구 대상이 아까 보면 이런 건 안 돼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활용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조례, 지금은 주민소환법이 만들어져서 활용되는데 그 이전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주민소환제 조례를 만들자 뭐 이런 활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위법령 위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또는 편법 서명 수집, 개인정보 유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는 많아가지고요. 굳이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민투표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법 14조에 주민투표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10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유명무실했는데 드디어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게 됐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어느 정도에지 과도한지 어느 정도에지 중대한지 그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선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주민투표법은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7조에 의한 그래서 지방자치형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구속형 주민투표에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와 다른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근데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붙여보자 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의결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 주민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긴 하는데 그 결과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그 결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두 번째는요. 지방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법인데요. 이거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안부 장관이 쉽게 말하면 고준위 폐기물 설치 장소에 대해서 어디로 정한다는데 주민투표에 붙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사유의 제한도 없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투표 결과에 안 따라도 돼요. 또 따르지도 않아도 되는 걸 왜 투표에 붙이냐. 그래서 이게 비판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정당성의 근거를 두는 또는 투표 붙여봤더니 주민들이 찬성해. 그걸 빌미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그거는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진행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 찬성률이 높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이 제도는 없애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 역할 또는 정당성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판이 많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요. 주민투표 대상에 보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뭐 이런 건데요. 이 두 번째 거는 그냥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빼거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중요시설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에서 투표를 막 붙여버려요. 그리고 막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하면 그걸 발판 삼아 진행하면 되고 투표 결과 저조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구성력이 인정되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소송제도가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없어요. 하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투표 또한 하나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흔히 말로 그 흠결이 있는 경우는 재투표를 하는데 또는 투표 연기 그런 것이 하나는 있고 없어요. 이 주민투표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력이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좀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사무에는 기관 자치사무
단체 임의사무, 기관 임의사무 좀 어려운데요. 원래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근데 국가가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하는 게 위임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면 단체위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다라고 하면 기관위임사무예요. 그럼 법을 보시면 뭐 시도지사에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렇게 돼 있으면 기관위임사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얘는 단체위임사무인데,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제도에 보시면 조례로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떤 걸 주민투표에 붙일지. 만약에 그에 관련된 조례가 없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민발의제도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또는 주민투표 조례가 있는데 이 지금 해당 현안 사안이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걸 넣어달라라는 주민발의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과다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자치사무의 경우는 단체의 조례로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 만약에 그런 걸 투표를 하려면 개정 작업을 거쳐야 된다. 자, 요런 부분은 금지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세요.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하실 때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땡땡 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건 그 이유 왜 그런지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정리를 했고요. 예산 회계 계약,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부담금,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재정 업무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업무. 조세에 관련되는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 돼 있고, 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측면이 있고, 또 공과금 요율을 만약 다수계를 맡기면 싼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실제 필요한 어떤 수준보다 낮은 그 정상적인 공과금 책정이 불가능하게 곤란하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주민 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건 또 제외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폐기물 처리 그 관련된 법에 보시면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설치할 수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경우로 이 부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 한 다음에 2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한 번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2년도 안 됐는데 동일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비용이 계속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요 8조 부분은 아까 비판 부분 살펴보고 있었듯이 그거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나머지 절차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슷합니다. 자, 요 부분이 달라요. 이제 주민투표를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이제 실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관위가 관할을 해요. 그래서 언제 투표할 건지 투표 안을 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야.
공직선거법 선거 실시할 때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발의가 불가능해요. 그 계산 또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시작하면 투표일 전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처럼. 그래서 이제 막 양쪽 진영에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에서 막 열띠기 하겠죠.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 작성하고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찬반 또는 두 가지 하나 선택 방식으로 하고 우편 투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는데 앞부분 3분의 1 이상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쪽에 더 찬성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대한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해요. 그냥 통째로 엎어요. 불복 절차는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재투표 제도가 있다. 이 투표 운동이라는 부분, 주민 소환 제도에서는 소환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정치 활동이에요. 따라서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투표권이 없거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선관위, 방송사업, 신문 이런 쪽 여론의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쪽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 소환 제도에는 자치단체장을 내리거나 의회 의원을 내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 자리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소환운동 못하도록 돼 있어요. 투표운동 제한, 호별 방문, 야간 5개 집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성법 규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평가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력이 있어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2년 내에는 이걸 변경할 수도 없어요. 2년 동안 꼭 지켜야 되거든요. 아까 부결 주민투표로 한 사안 다시 2년에 또 하지 못하듯이 주민투표에 결정된 사안은 2년 내에 다른 결정을 하거나 하시면 못해요. 만약 그를 위반해서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다른 행위를 할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툼이 이기겠죠.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딥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우리 홍카콜라가 하셨던 진주 의료원 폐업 관련된 주민 투표가 있었네요.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인 대표자 교부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부터 못하게. 그래서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진주 의료원 재개업을 돕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 신청을 했더니 6개월 안에 5%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홍지사 왈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투표 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이유 합당한지 한번 보시면 1심은 대표자 증명서 발급 행위는 법에 정한 기속행위. 기속이라는 거는 기속에 반대는 재량이에요. 재량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나름의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속은 꼭 해야 돼요. 접수했어? 그럼 발급해야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판기에 돈 넣었어? 땡기면 물건이 나와야 돼요. 발급해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1심에서 하셨고요. 항소심에서도 비용이 과다하게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청구인 대표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똑같은 결정을 하셨고요. 대법원. 그래서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대표자 증명을 교부해야지 시작이 되는데 그 나머지 후속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도 그 교부를 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2013년도 발표했고 2월 달에 발표하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2013년도에 이 주민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대법원에서는 거의 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투표 진행을 방해한 거죠. 첫 단추를 못 끼게 함으로써. 소송에서 질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승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서명운동 해도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위험하고 결국에 이 경산남도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급해라. 그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다퉈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밌는 거 있죠. 우리 오세훈 시장 나오네요. 초중고 무상급식. 이때 서울시 의회가 오 시장하고 다른 쪽에서 다수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조례를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제2 요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제2를 해버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이 조례안을 거부하시는 이 시민단체인지 어쨌든 쪽에서 주민 투표에 붙이자라고 해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통과시키자가 아니라 통과된 걸 부결시키자는 의미의 주민투표가 된 거죠. 약간 친이 끝했다? 라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오 시장 의견에 따르는 시민단체인지 어쨌든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요. 근데 예산이 182억 원이었어요. 주민투표에 붙이는. 그래서 그 돈이면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돈인데 이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의회에서도 제2에서 통과시켰는데 투표에 이 돈 쓰느니 차라리 무상급식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됐는데 2011년도니까 7년이 흘렀죠. 7년. 그래서 주민 청구에 의한 아까 말해서 주민에 따른 지자체 단체의 의회 이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주민 청구에 대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4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지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41만 명 이상을 해서 우선 주민 투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민 투표가 실시가 되면 3분의 이상을 해야지만 뚜껑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 8월 24일 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최종 투표가 25.7%. 그래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33.3%를 달성하지 못해서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직을 사퇴했다. 다시 근데 시장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 대표자 김용서 교부 신청을 했더니 거부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까 말했듯이 자치사무의 경우에 주민투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거를 지방자치장에게 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시니 그 대표자 자격을 인정할 수가 없겠군요. 그래서 광주 법원에서 기각. 그러니까
광주시가 대표자 증명서 안 준 게 잘한 거예요. 이런 결정이 났어요. 이건 자치사무만 가능하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라고 좀 써봤습니다. 외국의 주민투표 대상인으로 정했던 부분이 쭉 있는데요.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로 환경에 관한 문제, 방사능과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감사 청구는 아까의 주민소송제도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감사 청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는 500명, 그다음에 50만이 대도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 넘지 않는 범위 내. 그러니까 좀 더 작은 숫자는 괜찮다는 거죠. 조례로 정하는 숫자 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 사무가 법령에 위반됐거나 공익실을 현저히 해친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감사할 수 없대요. 수사 재판에 관여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거나 이미 감사 중이거나 다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거나 중요한 감사가 누락될 경우 그다음에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아까 재정적인 사안들은 다른 쪽에서 감사하더라도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감사를 해야지만 주민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2년 그 사무 처리된 2년이 지나면 재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년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끝내기 어려우면 연장 신청을 또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연장을 하는지 공표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제도 설명하듯이 뭐 이의 제도나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주인 감사를 했어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게 잘못됐어. 이렇게 조치해. 하고 결론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따라. 감사 결과가 그랬어? 그러든가. 그랬을 때 특별한 강제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돼서 이제는 실효성을 그래서 주민감사 결과에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장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환급을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시키거나 뭐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행정소송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고 적격이라는 문제가 결부돼요. 근데 이제는 아까 주민감사 제 청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감사 방법들이 있는데요.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는 거죠. 감사원 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 300명이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주민감사제도에 속하는 거에 대한 주민감사에 따른다. 감사원 감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행정감사제도가 있고요. 시민감사제도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주민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이 크게 줄었답니다. 그다음에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언급했던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감사 제도에서 언급됐던 우리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국회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어떤 두드러졌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에서 문제됐던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주민소송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어떠한 사유로 주민감사제도를 활용할지 좀 주민투표제도나 이런 걸 활용할지 또는 아까 주민소환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서 이런
여러 감사 방법 또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 라는 의미로 기재해 놨습니다. 절차는 지금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인천시 부평구에서 구청장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 주민 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청장이 공무원에게 10대 격려비로 1,08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추진비로. 그래서 부당 사용한 걸 의심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서구의회에서도 그랬다. 그리고 그 주민감사 결과 나온 대로 주민 소송을 할 계획이다. 밝혔는데요.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17조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7조를 보시면 되는데 공금의 지출, 재산의 획, 취득, 관리 처분, 당사자로 하는 어떤 계약들의 체결의 이행, 그다음에 수수료, 과태료를 게을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송은 4가지 형태의 소송이 언급돼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는 그 행위 전부 일부를 중지하는 사전 예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걸 취소 또는 변경해라. 또 그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달라. 그다음에 게을리한 사실이 위법이다. 시키면 돈을 안 갖고 있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확인을 받는. 이 확인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이죠.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이 4번째 소송을 많이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소송의 기간이 90일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 잃었다,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이사 가시면 이제 자격 잃게 되면 소송 절차를 중단돼요. 그럼 어떻게? 아까 주민감사에 참여했던 다른 분이 하시면 돼요. 또 따라서 여럿이 하시면 돼요. 여럿이 하시면 둘 중에 한 분이 사라져도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진행하시니까. 그래서 보시죠. 감사 청구에 연서한 주민. 감사 청구를 주도한이 아니라 그 감사 청구에 가서 서명하신 수백 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이 6개월 내에 제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게요. 제가 원고가 될게요. 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까 주민감사를 주도한 대표자라든지 아니면 서명을 받은 수임인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서명했던 아무나 19세 이상의 아무나가 가능합니다. 만약 누구도 소송을 승계하지 않겠다. 내가 받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종료돼요. 소송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쭉 나머지는 보시고요. 이 소송이 시작되면 국가라든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 이런 분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양쪽 진영에 힘을 보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송 당사자는 소취하나 소송 상황의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는 있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거 비슷하죠. 중요한 부분. 소송에 돈 들잖아요.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감사 청구에 들어간 비용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승소를 하면 여기 승소를 하면 일부 승소해도 괜찮아요. 근데 패소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 청구 전치주의. 소송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된다. 감사 청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공금 부과 징수 혜택행위 이런 부분에 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접대비, 해외여행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시청 부지를 헐값에 매각한다. 요 예들이 거의 일본 예들이에요. 주민소송 예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담합행위 관련된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징수 담당 공무원이 징수를 안 하고 그냥 해태해요. 뭔가 관계가 의심되지요.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소송 아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억대 수단으로 중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후구제 수단으로 그 행위의 취소나 무효 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태만한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이게 일본 사례인데요. 한 회사가 1급 하천구역 내에서 취수관을 위협하게 설치하고 있으면서 이걸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고 유수가 누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해태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 손해배상 등에 청구하는 것. 이거 주로 이제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거에도 돈 내라 이렇게 되고 돈 내 안 내면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조에 보면 지불 청구 해가지고 그 4호 소송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라라고 판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60일 내에 당사자를 대해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지불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불을 청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돈을 안 낸다라고 하면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공문의 경우는 변상명령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 언급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변상명령은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변상명령이 떨어지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그냥 집행해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 판결 필요 없이.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고지, 아까 소송 참여, 소송 수계 제도 언급했고요. 네,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4호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지불 청구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돈을 메워줘야 되는 당사자가 지방자치장이면 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의회 장이 소송을 대표하게 됩니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소송 첫 승소 판결. 양천구, 금천구, 도봉구 주민. 그래서 구의원에 지급한 월정수단. 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불복소송을 냈고요.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으라. 라는 소송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런 이유로 위법하다. 그래서 조례도 위법하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양천구 의회 의원은 각 1,900만 원, 금천구는 2,250만 원. 어쨌든 의정항변기를 반환해야 한다. 아마 반환 안 했으면 이제 반환하는 청구소송을 또 바로 제기했겠죠.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주민소송 이건 기각됐어요. 이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 그 다음에 범죄 의도가 없었고 수령액이 소액이란 점 이런 것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부정수급했던 7,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모두 반환됐고
뭐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자정 노력으로 1억 원 모금해가지고 뭐 장학회금 기탁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행정법원에서 좀 일각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관악구청장 상대로 했던 주민소송,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힘들어요. 주민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판결이 난다는 취지라서.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입증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용인경천절 주민소송. 그래서 한동안 지자체들이 방만한 어떤 투자활동, 그런 때 주민소송을 통해서 회수하는, 그리고 어쨌든 지자체 단체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좀 사전 억제력을 가지려고 하셨던 건데요. 이 사실상 패소라는 이유는 승소는 승소했어요. 승소는 승소했는데 현저히 적은 금액을 승소해서 사실상 패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청구 손해액이 1조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찰청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10억 2,500만 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제로 1조 원대에 대해서 10억 원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한 거다라는. 서초 사나이교회, 요거는 살해하고 그 이후에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 따라서 구의원들이 실제로 구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감사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도로 조명 또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 1호 소송을 2호 소송을 한 거로 보이시면 될 거고요. 1, 2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기후에서 1심이 조로 조명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고 2심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는 그 원심을 확정했고요. 결국 논란이 시작된 지 7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어요. 아까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야 되는 후속 조치들이 있잖아요. 서초구는 뭐라고 했냐면 원상회복 명령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서 더 이상 불복 절차를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은 도로 전명 허가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하게 될 건데 아마 종교시설의 특성상 일방적 철거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예상대로 서초구가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2020년 3월, 작년 3월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상회복 명령이 잘못됐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고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뭐 이러면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의 박성준 의원은 2019년 4월에 아예 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지하 조명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듦으로써 이거를 회피하려고 했고요. 어쨌든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될 때까지 상임위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됐답니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청구인 중 1인이라도 아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말씀드렸고요. 2년 내에 하셔야 돼요. 2년 지나면 못 하시고요.
나머지 숫자에 대한 부분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민 소환제도 남았거든요. 이제 1시간 반을 달려왔는데요. 요거는 금방 끝날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주민소환법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환법에 따른 절차가 쭉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제외돼 있어요. 지역구만 해당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요. 임기 시작한 1년 안 된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임기 끝나기 1년이 안 남았어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주민투표 소환 투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 1년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조건을 빼면 중간에 기간이 요만큼 남아요. 요 때만 할 수 있어요. 시작한 지 1년 넘었고 끝나기 1년 전에 요 부분. 이게 공선법 선거일 60일부터 서명 조청할 수 없으니까 기간 계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소환 청구 대표자가 될 수도 없고 서명 이런 활동을 주도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투표권이 없는 자, 그렇죠. 공무원들, 교원은 제외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이 사람. 선출직 지방 공무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 입후보 예정자,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그들이 설립한 기관, 단체, 시설, 임직원. 쉽게 말하면 내가 다음 투표에 저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저 자리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의원은 대상이 제외되어 있고요. 소환 사유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부패, 무능, 독선, 전횡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잘못 뽑은 것 같아. 다시 투표해. 가능해요. 따라서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경쟁 정당이나 후보자가 악용할 방지 위해서 아까 입후보 예정자, 그 이타 가족들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주민투표제하고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광역 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하남시장 시의원들이 소환 청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김항시장께서 전국 최초로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 청구를 했고요. 실제로 일정 숫자를 넘어서 주민투표일이 정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가 떠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 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주민투표 진행하지 말도록 해라. 그랬는데 기각시켜가지고 그냥 진행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서명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다투는 소송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통합투표 청구 수리. 그때 유효 투표수가 법정 기준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수리가 위법하다. 위법하니까 주민 소환 투표 진행 못하게 되죠. 무효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9월 20일에 소환 투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정한 것이 정지가 됐어요. 이게 또 헌법소원에 들어갔어요. 주민소환법이 김항시장이 헌법에 위반한다. 그래서 손법 소원을 제기해서 2009년 아까 2007년도에 시작됐던 게 이제 9년대 2년이 지났어요. 이때 법원에서 5대4의 합헌 결정을 했어요. 아슬아슬한 거죠. 5대4. 아슬하면서 요 부분 읽어보시라고 언급한 건데요.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행위다. 대표자에 대해서 신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재선거다.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유를 묻지 않는다.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2017년 12월 12일 날 주민투표를 했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투표 그 오세훈 시장 때 했던 그 무상급식 그 투표함 열지 못한 거 마찬가지로 3분의 1을 못 넘어서 개표를 못했어요. 근데 시의원들은 각 그 작은 단위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그 작은 단위에서 이 주민소환제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는 투표를 충족했고요. 투표함을 열었더니 가결로 나와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반은 승리했죠. 시장은 못된 쫓았고 주도했던 시의원 3명 중에 2명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결국 주민소환은 무산됐거든요. 삼척 원전 유치와 관련된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근데 법원에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민투표율이 결국에 33%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표 방해이. 자, 어떻게 됐느냐?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측에서 아까 말했던 서명 철회 공세. 서명 한 다음에 아직 지자체에 접수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철회할 수 있어요. 나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그때 찬성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통리반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서명 철회를 종용했고 서명 철회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까지 하였다. 신문 기사 내용 스크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명 용부를 제출한 후에는 열람을 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민 반대 측에서 집단으로 열람하면서 이 서명을 누가 했는지 메모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내가 찬성했던 거 동네 사람들 알게 됐네. 통리반장이 알게 됐네. 나중에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서명 철회할래. 그래도 철회를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선관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어쨌든 반대한다는 광고를 또 실었답니다. 그리고 주민 소환투표 당일에 시장이 소환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래서 공무원 투표 당일 부인 통반장이 가는 길에 길목을 탁 지키고 서 있답니다. 안면이 이제 받치는데 투표장에 가는 행위 자체가 찬성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 방해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 3분의 1을 얻지 못해서 뚜껑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소환 운동, 투표 운동도 가능하지만 이런 방해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될 거다. 제주해경 기재 관련돼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진행됐었다고 하네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11%에 그쳤고요. 소환 반대 측에서 투표 불참 종용에 시달려 했다. 이렇게 기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철회나 투표 불참 종용 등의 방향에 대한 대응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35분 동안 끝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런 점은 또 같이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음소거 풀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나 같이 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늘 제가 중간에 좀 들어와서 앞부분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좀 현안 중심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의 그 송전선로 개발과 관련해서 광양만인데요. 송전선로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2013년도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이 송전선로 개발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지중화로 네, 결정이 됐었어요. 그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이 50% 부담을 하고 지자체와 전남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좀 부담하기로 해서 2018년에 결정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0년에 한전이 사업 변경 신청으로 해가지고 송전선로 개발로 변경을 해서 광양시에 인허가를 냈는데요. 광양시가 인허가를 해줘 버렸어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어떠한 것도 없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송전선로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주변에 바로 그 세풍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멸종위기 동식물 환경 영향 평가를 봤더니 현지 조사를 1회만 했었고 겨울 철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특성상 중대형 겨울 철새 멸종 위기종들이 오는 곳인데도 조사를 안 해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1회 했는데 멸종 위기 2급 동물인 노랑부리 저어새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환경청과 광양시 그리고 한전에 다 해당 자료를 보냈고 보도 자료를 이미 낸 상태예요. 근데 환경 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점검을 해봤더니 그 환경부가 협의 사항으로 준 내용 속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 시 공사가 중지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인 기관인 광양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논의했던 것들이 이 네, 법적 제도보단 정치적인 성격이 커요. 네, 네,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감사라든지 또는 아예 주민 소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사유를 찾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보여요. 다만 그 일정 숫자의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내는 것들이 쉽지 네, 않은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으로는 가능해서 지역 네, 현안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어떤 대상이 어떤 소송 중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다 가능을 해서 주민 감사라든지 그 감사를 통한 주민 소송이라든지 이런 통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법적 조치라는 거는 보통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이제 행정 소송 네,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제 논의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주민 투표나 주민 감사 그걸 통해서 주민 소송도 가능하고 주민 소환은 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 네, 기간 제한만 빼면 네, 그걸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공사를 중지하게끔 하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협의 일반 사항에 공사 중지 그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해당 그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오늘 되어 있거든요. 그 오늘 강의하고는 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네네. 저희 센터에 관련 네. 자료를 주시면서 네. 검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센터에서 검토를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감사 청구 등 이렇게 참여 제도를 이용한 방법들인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은 해볼 수 있다. 제한이 많지는 않아요. 뭐 못하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어떻든 시도를 해보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넓혀져 있고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이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조직화내고 묶어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뚜껑을 열지 못하더라도 그 외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사업의 성과를 낼 것인지
사람을 남길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참 맞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